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변화 요거까지 하고 끝났는데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지질시대를 연구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지층 속에 있는 화석입니다. 오케이? 지층 속에 있는 화석. 자, 그런데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나와요. 다시 한번. 화석은 어디서만 나온다고? 퇴적암이야.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안 나와요. 퇴적암에서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칸불의 시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증거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성칸불의 시대는 시대를 크게 띄워놨어요.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칸불의 시대에 가장 최초의 생명체도 생겼고, 이게 최초의 생명체 중에서 이제 진핵세균 출현하고 그리고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다. 광합성 생물이 출현, 그 중에서도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를 만들었다.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던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고 산소 때문에 진핵식물과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했다. 산소 덕분에. 오케이?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생기면서 뭐가 형성? 오존층 형성돼서 고생대로 넘어왔다. 산소 형성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중에 산소 형성 중에서 중요한 건 남세균 꼭 기억하세요. 남세균이 흔적이 뭐라 그랬지? 지금은 스트로마톨라이트로 남아있다 그랬어. 그리고 다세포 생물의 출현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자, 고생대에는 크게 두 번 정도의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 두 번 정도 있었고 고생대에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두 번 정도의 빙하기 그리고 산여충 번성하고 갑주어, 완종류 그리고 육지로 양서류가 올라왔다. 그리고 육지에 곤충이 번성했다 그랬어요. 곤충과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때 양치식물이 지금의 화석층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고생대 표준화성 누구누구? 삼엽충, 갑주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방추충, 필석, 그리고 완종류 그리고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육지에 엄청 거대한 곤충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어. 2억 5천만 년쯤 전부터 중생대로 넘어왔는데 중생대에는 유일하게 빙하 시대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가 중생대다. 고생대 말쯤에 판기하가 형성됐다가 중생대 초창기쯤에 판기하가 분리되면서 지각 변동이 심해서 화산 활동이 좀 많았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빙하기가 없이 지구온난화처럼 이런 시대가 있었다. 공룡 암모나이트 하나 더 더하면 시조새가 있었다. 표준화석으로. 그리고 겉시식물이 번성했고 속시식물이 출현을 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신생대로 넘어오면 육지에 포유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이 나타났고 물속에서는 합해석이 표준화석으로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속시식물과 포유류가 번성을 했다. 꼭 각 시대별 특징 꼭 외워두셔야 돼요. 분명히 저거 한두 문제 시험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자연선택과 생물진화 자연선택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부터 뭐라고 대충 배웠냐면 진화론 이렇게 배웠어요. 진화론. 근데 다윈 아저씨가 여기 왼쪽에 만화로 하나 그려놨는데 찰스 다윈이 이때 당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논문이지 논문 책을 쓰면서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때 당시 유럽에 기독교가 너무 꽉 잡고 있었던 시대거든. 근데 그 시절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 혹시? 아니 없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생물들은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왜? 완벽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윈은 아니야. 일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해가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을 반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지난 시간에 그 원숭이 그림 보여줬지. 얼굴은 다윈인데 몸은 원숭이인 것. 이런 식으로 놀림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 그런데도 왜 현대까지 진화론이 남아있느냐? 써먹을 때가 있었으니까 남아있는 거야. 그 뒤쪽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진화론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 자연선택설이다. 오케이? 그게 지금의 진화론으로 자리를 잡은 거지.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자연선택설도 완벽하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완벽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진화론의 핵심은 이거야. 진화론의 핵심은 요 4단계. 요거 4단계 외워두셔야 돼. 고개 좀 들자. 지난 시간에 안 졸았잖아. 이번 시간에도 안 졸고 고개 딱 들고 수업 듣자. 일어나. 너 그렇게 했다가 척추 측만증으로 고생해. 내가 실제로 봐서 알아. 자꾸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이거 저기 척추에 철심 박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나는 실제로 그 수술을 하는 애를 봤어. 학교도 휴학하고 고2 때 갑자기 안 나온대. 왜? 그랬더니 척추 많이 휘어 수술해야 된대. 학교 휴학해요. 그런 애 봤어. 그렇게 몸을 꼬고 엎드려 있지 말라고 가능한 거. 차라리 누워서 자. 지금 자세가 틀어져 있잖아. 응? 앞으로 앉아. 응? 왜? 안경이랑 렌즈는? 원래 밤에 렌즈 끼고 자야 되는데 오늘 깜빡하고 그럼 평소에 그렇다고 옆을 보면 보여? 가까이에서 보면 자꾸 엎드려 있지 말라고 졸리니까. 공부 기본이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자, 자연선택서 이 4단계로 가는데 이 4단계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저 순서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 특히 내신에는. 수능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 순서 따위를 묻지는 않아요. 큰 개념을 묻지. 근데 내신에서는 요 단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네 요번에 요게 끄트머리쯤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야. 일단 과잉 생산과 변이. 환경이 좋으면 생물 개체수는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환경에서 실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환경 수용력보다 조금 더 많은 개체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자, 과잉 생산하면 일단 개체수가 많아져요. 개체수가 많아지는데 얘네들의 형질이 조금씩 차이 나. 그러니까 일단 너무 많이 나서 과잉 생산. 이때 다양한 형질. 여기서 다양한 형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키 크기도 다양한 형질이고요. 키 크기가 다 다른 것도 형질이고 사람도 얼굴 다 다르게 생겼죠. 이것도 다양한 형질이야. 피부톤도 다 다르죠. 그렇지? 그리고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등 껍데기에 무늬도 다 달라. 그리고 얼룩말에 그 얼룩 무늬도 다 달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형질이거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형질이야. 형질의 차이가 바로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변이가 다양할수록 멸종 안 당할 확률이 큽니다. 자, 이 상태로 일정한 공간에 너무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해.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조금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할 거거든? 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요. 환경이 바뀌면 누구한테는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될 거야. 왜? 성질이 다양하니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은 생존하기 편할 것이고 어떤 성질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불편할 거야. 자, 요즘 시대로 보면 어떤 인간들이 살기 편해? 키 크고 피부 하얗고 잘생긴 형질 있지? 요런 애들이 세상 살기 편하죠? 이렇게 환경이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환경이 변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자연 선택이야. 이 다양한 형질 중에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안 죽고 생존할 거야. 그런데 그 형질이 없는 애들은 죽어나갈 거거든. 그러다 보면 그 해당 유전자는 자연스럽게 자연계에서 사라지게 돼. 유리한 유전자만 남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종으로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이게 다윈이 주장했던 자연 선택설이에요. 첫째 뭐 과잉 선택과 과잉 생산과 변이. 과잉 생산됐으니까 경쟁을 해야 돼. 경쟁 과정 중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자연 선택 결과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다. 이 순서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형질의 다양성을 다윈은 설명하지 못했어. 왜냐?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염색체, 유전자, 유전 이 개념이 없었어요. 염색체나 유전자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질에 대해서 왜 기린의 모가지가 조금씩이라도 다 차이 나고 등딱지 무늬가 다 차이 나고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까지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지만, 자, 요 똑같은 결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그림이 용부용설이라는 걸로 나올 수가 있어. 다른 얘기야.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부용설은 뭐냐? 쓰면 자꾸 발달을 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이론이야. 기린의 모가지가 낀 이유는 원래는 기린 모가지가 짧았었는데 높은 나무 위에 풀 뜯어 먹으려고 모가지를 자꾸 길게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런 이론이거든. 야, 우리 근육도 많이 쓰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죠. 그런 식으로 자꾸 많이 써서 발달을 한 거다. 그게 유전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대의 진화론에서는 용불용설은 완전히 그냥 없는 얘기로 쳐요. 저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획득 형질이라 그래.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어난 이후에 어떤 노력이나 사고로 얻어진 형질은 후손한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 나가서 팔 하나 떨어졌다. 내 자손도 팔이 없이 나오냐? 상처 입어서 흉터가 있었다. 흉터가 자손한테 내려가요? 아니죠. 그리고 아빠가 보디빌더야. 근육이 우룩부룩해. 그럼 애도 태어나면서 뭐 근육 자랑하면서 나오니? 그런 일은 없죠.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혹은 사고로 얻어진 형질은 획득 형질인데 이거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마르크가 주장은 용부용설은 더 이상 진화론 개념에 끼워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때 조금 안짝하고 등장했던 이론이 라마르크의 용부용설이에요. 다윈의 자연선택하고 라마르크의 용부용설이 그림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이 두 장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만 차이 나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기린의 모가지가 다 짧았으면 그건 용부용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첫 번째 그림에 모가지가 다 짧았으면 그건 용부용설이야. 그런데 요 그림처럼 모가지가 짧은 놈, 중간 놈, 낀 놈 다 있으면 얘는 자연선택설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질 중에 어느 날 바닥에 풀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모가지 낀 놈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기서 자연이 바뀐 거, 요게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환경이 바뀐 거. 인간이 아니, 여기 얘네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누가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됐다. 자연 선택. 여기 풀밭 엎어졌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모가지 짧은 애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걔네들은 다 죽어. 죽다 보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목이 짧은 관련 유전자는 점점 없어져서 남아있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모가지 낀 놈만 남게 된다. 이게 현대로 보면은
가장 적합한 이론이 되는 거죠. 자, 한계점. 이것도 외워둡시다. 좀 전에 얘기했어. 유전 원리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다양한 변이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손한테 내려가는지 이거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첫째, 다양한 변이를 설명 못했고 유전되는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 왜냐? 그때 당시 관련 이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불완전했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받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바로 써먹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과 과학과 사회 영역, 현대는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그런데 사회에서 써먹을 일이 많았어요. 첫째,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뭐냐?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한다. 자본주의도 똑같잖아. 똑같은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을 때 누가 더 싸게 만들고 누가 더 효과적으로 팔아먹느냐. 이런 적자 생존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 발달에 되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어디냐? 제국주의. 식민지를 점령할 때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한 종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거는 자연의 일부다. 대자연의 섭리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인종차별 그리고 뭐 식민지배하는 이런 거 인종차별과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원리로 다윈의 진화론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우생학이라는 뭐 일본에 우리도 많이 당했죠. 일본 애들한테. 그리고 독일 애들이 유태인 학살하는 데도 썼던 거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써먹을 구성이 있는 거야. 유럽에서는 야 너희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그러지만 제국주의 그리고 외부에다가 뭐 자본주의 이런 거를 퍼뜨릴 때는 써먹기 아주 좋은 이론이었던 거죠. 기억을 하세요. 자본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제국주의나 인종차별 그리고 우생학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써먹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 이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진화론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생물의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학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빠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고려변이설 그리고 법리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옛날에는 론에서 지금은 썰에서 론까지 온 거죠. 썰에서 론까지 조금 더 발달을 했습니다. 현대는 뭐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 틀이 되는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변이. 변이는 차이점이 변이라고 보시면 돼. 야, 사람들 얼굴이 다 어때? 다 조금씩 차이 나지? 너네들 코 모양이 다 똑같아? 눈 모양이 다 똑같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이야. 여기서 보면 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형태나 습성, 기능, 요 차이점을 다 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변이 중에 인간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지문, 응? 키 크기, 피부톤 이것도 다 변이라고 봅니다. 너희 파운데이션 쓰니? 얼굴에 이거 쓰잖아. 내가 처음에 그 화장품 가게 거기 갔을 때 립스틱하고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한 100몇 가지 있는 거 보고 아니 씨 저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저렇게 왜 있어? 이랬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사람의 피부톤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맞춘 건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 톤이 몇 개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맞춤형으로 해주잖아. 지금은 요거요 이러면 그날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나오면
며칠 있다가 가서 물건 받고 그러잖아. 그거 조합해서 나와가지고. 아니면 그 자리에 사갖고 오니? 자, 내 피부 톤하고 똑같은 걸 그 자리에서 사갖고 와?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없으면은, 그거 조합해서 며칠 후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잖아. 근데 요즘 좋은 것들은 바로 사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테스트만 하고, 조합을 해서, 바로 며칠 후에 갖다 주고 그러는 것도 있던데.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야, 그러면 그 100몇 가지를 다 몇십 개씩 재놓고 있는 거야? 근데 피부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게에는 그 호스가 몇십 개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팔리면 어떻게? 안 팔리면 어떻게? 응. 아, 물론 안 팔리는 책이 있을 거 아니야. 나만 도는 책이 있을 거야. 약간 또 많은 호수가 있고 응, 호수가 있으니까 많이 팔리는 호수를 많이 쓰고 응. 안 팔리는 호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샘플 위주로만 있고, 응?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 이러면 그때서 이제 물건을 추가로 받아서 며칠 후에 전달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 그럼 너무 불편한가? 근데 고급 화장품은 그렇게도 한다 그러던데? 응, 비싼 건. 비싼 데는 그래도 되는데 아, 싼 거는. 안 비싼 데는 사실 급한 데를 사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있죠. 남으면 어떡하냐. 솔직히 그 힌트가 있었어. 남은 화장품 90% 세일하는 거 맞죠? 가끔 보면 화장품 되게 세일 많이 하잖아. 그 이유가 그 남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도 뭐 팔리는 거만 팔리고 안 팔리는 건 안 팔리잖아. 그래서 그거들은 뭐 거의 뭐 떨이 90%, 80% 세일이라고 파는 거야. 근데 90%를 팔아도 화장품은 미치지 않아. 화장품의 원료비가 5%, 10%, 10%안 넘어. 완전히 포장이 딱 끝났을 때 생산 단가는 판매가의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실에 있던 저 벤처하는 애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너네 얼굴에 탁 바르는 거 하는 거 있지? 그 장당 요즘 얼마나? 한 1,000원 하나? 응? 대부분 이제 손에다가 하는 손 마사지 그 팩을 했거든? 4개가 36,000원? 4개? 그 정도에 팔았거든? 4개에 36,000원? 더럽게 비쌌죠? 근데 일본에 수출할 때 개당 500원 팔았어요. 4개 한 세트 36,000원이면 하나당 대충 얼마? 8,500원 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일본에 팔 때 개당 500원에 팔았다고. 개당 500원? 얼마? 10만 개인가 팔았대. 그래서 한 번에 5억 뭐 이렇게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거 팔면 우리나라에 8,000원 뭐 이렇게 파는데 500원에 넘기면 그거 손해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후배 중에 하나는 형 생산 단가가 400원이 안 돼. 완전히 딱 세팅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생산 단가가 400원이 안 된대. 그러면 5억원어치 팔면은 거의 1억이 남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갈 때는 거의 개당 8,000원만. 왜 5개가 한 세트가 아니라 4개가 한 세트냐고 질문을 했거든. 왜 4개냐, 5개가 아니라. 근데 끝까지 답은 못 들었어. 근데 제품 팔고 그 리플 달리는 거 보면 왜 4개냐는 소리를 나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좀 이상하죠? 왜 3개면 이해가 가. 3개 한 세트면 이해가 가는데 4개 한 세트면 조금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보통 3에서 5로 가야지 4로 가면은 왜 이렇게 4개냐 5개나 아예 3개 한 세트로 가지. 이유는 모르지만 4개를 고집하는데 결국은 쓰는 사람들이 왜 4개냐 한 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하여간 화장품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화장품에서 그렇게 톤이 다양한 거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게 톤이 다양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변이에 해당이 된다고요.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 다르지. 사람 피부 그 어둡기 그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100가지 가까이 돼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완벽하게 똑같은 피부톤은 없어요. 그리고 키 크는 것도 마찬가지. 키 크는 것과 관련돼서 발견된 유전자는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각각은 한 100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혹시 수학 아직 안 배웠겠지만 수학에서 수학에서 나중에 얘기가 나와. 컴비네이션이라고 그 확률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 200가지 유전자 중에 100가지를 갖고 있으려면 똑같이 갖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을 혹시 수학 2학년 거 배운 사람 확률 없네. 거기서 배우게 돼요. 뭐 200 콤비네이션 C, 200 콤비네이션 100 이런 식으로 배워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또 특별한 기능을 발휘할지 안 할지는 환경에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키 크기 다 다르고 피부톤도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변이. 이런 것이 변이야. 조금씩이라도 다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이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거기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될지 말지도 또 결정이 난다. 자, 유전적 변이.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요걸로 설명합니다. 돌연변에서. 돌연변이 단독으로 진화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보통 살아남는데 되게 불리하거든. 그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 설명은 못해. 하지만 유전자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돌연변이설을 써먹기가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유전자라 그래도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돌연변이 때문이다. 우리 저기 배웠죠? 그 남모양 적혈구증. 거기서 좀 염기서열 하나 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쌓여서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유전자의 차이는 자손한테 유전될 수가 있죠. 거기도 설명할 수 있다. 뭐 여기서는 앵무새의 털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뭐 홍대 무당벌레 등껍질 우리 지문 키 크기 피부톤 이런 게 바로 이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비유전적 이거는 획득형 길이라고 보는데 후천적으로 얻어준 획득형 길. 이거 보면 카렌족이 모가지가 길죠. 저거 아기 때 딸이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저 고리를 끼워요. 자꾸 잡아 늘리는 거야.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끼우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면 고개도 마음대로 못 돌려 이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긴 거야. 보통 사람들보다 거의 2배씩 길지. 저 나라에서는 모가지가 긴 사람이 이쁜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사람이 그치? 근데 저 나라에서는 모가지가 길어야 미인 취급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환경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유전되지 않아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쪽이라 하면 전족이라 그래서 이게 여자들한테 조그만 신발 신기는 거 있지. 그래서 여자들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도 일종의 이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흐름 변이, 그리고 유성생식. 지난번에 내가 살짝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인간한테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가 나타나는지 인간의 유성생식이 왜 다양한 유전자를 만드는지 저기 얘기했었죠. 이가염색체 분리되는 얘기 이가염색체의 무작위 배열 그리고 교차 그리고 무작위 수정 이것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거기다가 돌연변이까지 응? 돌연변이가 뭔지는 알고 있죠? 없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즉 없던 유전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원인은 방사능이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방사능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 자외선도 그 원인이 됩니다. 자외선 그리고 화학물질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돌연변이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래도
여기 뭐 자주색 유전자에 신생 유전자 염기가 몇 개밖에 차이 안 나요. 진짜 염기 몇 개밖에 차이 안 나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모가 자손한테 넘겨줄 때 교차하고 이러면서 또 다양한 유전자가 만들어진다. 이거 생식세포에서 유전자 조합, 이거 덕분에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거든. 이거 제대로 얘기해 줄게. 유성생식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이가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 이가 염색체가 줄을 설 때 이렇게 끌려갈지 이렇게 끌려갈지 모른다는 거야. 감수 분열할 때. 오케이? 이거 하나가 엄마가 준 거고 하나가 아빠가 준 걸 거 아니야. 응? 이가 염색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가 아빠가 준 건데 이게 23쌍이 줄을 서서 이렇게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2의 23승까지가 나와요. 46개가 23쌍으로 줄 서갖고 좌우로 갈라질 테니까.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잖아. 오케이? 두 번째,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붙었을 때 염색 분체 좀 크게 그리면 이게 좀 떨어뜨려서 그리면 여기 여기를 서로 바꿔가죠. 서로 이렇게 다리 하나를 이렇게 일부 띄어서 바꿔가죠. 이쪽은 엄마가 준 거고 이쪽은 아빠가 준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요만큼은 엄마가 준 것 중에 요만큼은 아빠가 준 거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이건 아빠가 준 건데 요만큼은 엄마가 준 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분열이 끝나면 요거를 받거나 이러면 조상한테는 없는 염색체 조합이 만들어지지. 이것 때문에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작위 수정. 이거 덕분에 유성생식을 하면은 인간의 경우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자손을 낳을 때 있지 형제 간의 유전자 조합이 완전히 똑같은 확률이 약 75조분의 1이래요. 사실상 형제 간의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확률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요거는 계산이 안 돼. 교차가 뭔지만 알고 넘어간다고요. 나중에 2학년 옛날에는 이거 계산했는데 지금 계산 딱 안 돼. 이것 때문에 유성생식하면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다양한 형질을 가지는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양한 형질을 가진다? 그럼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 안 당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 다음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나왔는데 조금 전에 뭐 얘기를 했지. 부모계, 자손계. 조합, 유성생식하면 조합해서 내려준다는 거.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즉, 죽고 말고는 환경이 결정하는 거. 죽고 말고는, 아니, 즉, 여기 적응할지 말지는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변한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 살아남는 거고,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애는 자손을 남기죠. 그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한 거야. 그런데 살아남지 못한 애들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놈만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한다는 거지. 핀치. 이거 핀치 새거든? 여기 그림 보면은 새가 다 달라 보이는데 이게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그 섬에서 발견된 거예요. 한 군도니까 섬이 하나가 여러 개의 섬이거든. 여러 개의 섬에서 발견됐는데 처음엔 다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어머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섬마다 먹이가 달라. 어떤 섬에서는 벌레 잡아먹고 어떤 섬에서는 선인장을 파먹고 어떤 섬에서는 딱딱한 열매를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지 원인을 봤더니 먹이 때문에 부리의 모양이 바뀌었군. 곤충이나 약한 거 먹는 애들은 부리가 얄팍한데 딱딱한 열매를 먹는 애들은 부리가 되게 두꺼워졌더라 이거지. 그러면 왜 얘네들은 부리가 두꺼워졌을까? 열매가 딱딱한 걸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개체들 중에 부리가 크고 딱딱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한 거죠. 예로 가뭄 전에는 부리 사이즈가 이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가뭄이 지나고 나면 가뭄이 있으면 딱딱한 열매 위주로 먹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부리 사이즈가 살짝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계속 반복하면 부리가 약한 애들은 그 섬에 살아남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 나오면은 격리설이야. 갈라파고스 군도 요거 저거 여기서 어디 있을 텐데 갈라파고스 군도 나오면 격리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네 갈라파고스 군도. 제도나 군도는 비슷한 말이야. 제도도 섬이 모여 있다는 뜻이고 군도도 섬이 모여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문제가 이걸 격리설이라 그러거든. 이거 뭐라 그런다고? 격리설도 단독으로는 유전적 이론, 진화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는 이 얘기가 맞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안 맞아. 요 동네에서만 맞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불가능해서 격리설도 이것만 가지고는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선택설에 거기다가 돌연변이설 더하고 거기다가 격리설까지 더해서 이걸 다 더해서 현대의 진화론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었죠. 용구룡설. 근데 용구룡설은 요즘 여기에 안 끼워 넣어줍니다. 자, 요거 기억하면 뭐 기억할 것도 없어. 이거 외우면 돼.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라졌고 그 먹이를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진 애들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없어지니까 그 섬에서 적합한 부리를 가진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여기 지금 14종이나 있대요. 14종. 네, 보통 이 정도만 보여주고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 공업 암화. 이거 실제로 영국에서 발견된 예예요. 이거를 공업 암화라는데 영국에 영국 런던 거기 주변 숲에 가면은 나무의 껍데기가 희끗희끗합니다. 지을류라는 것 때문에 나무 껍데기가 희끗희끗해요. 근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나방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얀 나방, 까만 나방. 그러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희끗희끗하니까 까만 나방이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이 비율이 뭐 한 8대 2 정도로 원래 살았던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공장에서 불뚝에서 연기가 엄청 매연 같은 거 엄청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시꺼매진 거야. 왜냐면 여기 지의류가 살았다 그랬지. 지의류는 공기가 지저분해지면 싹 죽어나가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저 지의류 보기가 힘들어요. 주변에 연탄이나 석유를 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저 지의류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지표종이야. 지의류가 지표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거무튀튀하게 변했거든. 매연 때문에. 그래서 공업 암화가 일어나고 이후의 시점에서 다시 조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게. 숫자가 변한다. 뭐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 개체수가 변했죠. 자연 선택이 된 거예요. 인간에 의한 자연 선택, 공업 암화. 되게 자주 쓰이는 예입니다. 여기 이제 공업 암화라는 말은 좀 요즘 교과서에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외워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말라리아. 우리나라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졌다는 얘기는 사는데 너무 불편해요. 아주 극악의 빈혈이 나타나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얘가 이 혈관을 잘 통과를 못해가지고 모세혈관 특히 머리 같은 데가 막히고 이러면 이제 질환이 나는 거예요. 뭐 일찍 발견하면 골수 이식 받고 이러면 뭐 생존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으면 생존하기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 쪽에는 말라리아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 쪽에는 남모양 적혈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얘기예요. 왜냐? 정상 유전자는 생존 기간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는 수명이 이거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말라리아는 원충이라 그래, 그 애를. 저 목이 침샘 속에 살거든요. 그때 피 딱 들어갖고 피 굳지 말라고 일부를 혈액 속에 투여를 하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와서 요 안에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얘가 다 성장하기 전에 얘는 먼저 파괴되거든. 여기 들어간 애들은 그러면 생장을 다 해 못해.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커서 나오면서 이제 저 결국을 뻥 터치면서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물질 때문에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나고 탈수증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건데 여기서 먼저 같이 파괴가 돼서 죽어버리니까 병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거의 없는데 말라리아가 많이 창궐하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되게 많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의 일종이죠. 이게 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왜 이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거 살짝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거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는 말라리아를 안 걸리게 해주는 유전자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럼 저기선 오히려 저거 갖고 있는 애들이 어때? 물론 사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그래도 뭐 저 유전자 자체가 사람이 사는데 불편한 유전자라 뭐 50%, 뭐 100%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 전체.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꽤 많이 생겨요. 여름에. 혹시 통일전망대 가본 사람? 휴전선에. 거기 갔다 오면 헌혈 못해요. 거기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야. 그래서 통일전망대나 이런 데 갈 거면 그 말라리아 약이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 약도 싸요. 1,000원? 1,000원이면 병 걸린 사람 하나 고친다는데 되게 싸. 혹시 전방 지역에 갈 일 있으면 누구 면회 가거나 이런 일 있으면 특히 여름에 겨울에는 괜찮아 모기가 없을 테니까 여름에는 갔다 오려면은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이 말라리아 걸리는 애들이 여름에 전방 지역에서 꼭 나와요. 그래서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은 여름에 헌혈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헌혈 못 합니다. 너네 가만있어. 올해 만 16살 되지? 1학년 생일 지나면 만 16살. 아, 이제 만 나이만 쓰는 거지만. 생일 지났어, 안 지났어? 만 16살 되면 이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딸 수 있겠네요. 그럼 킥보드 탈 수 있어요.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면허 있어야 타는 겁니다.
응? 근데 니네가 오토바이 배우긴 좀 힘들지. 오토바이 면허 큰 오토바이로 본다. 그래서 니네들한테는 오토바이 다루라 그러면 아마 그 오토바이 다루기 힘들 거야. 무거워서. 얘가 무거워서. 그러면 헌혈도 할 수 있어요. 만 16세가 지나면 헌혈. 아, 너네 봉사 안 하지? 봉사 의무 아니지, 이제. 야, 헌혈하면 봉사 4시간 정도 돼. 헌혈하면 봉사. 그래서 어떤 애들은 헌혈만 가지고 3년치 봉사 때운 애들도 있는데. 진짜야. 헌혈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봉사로. 헌혈하면 이런 거 줘요. 극장표입니다. 자,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세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한테 몇 명 선택해서 줄 거라고. 지금 7장 정도 모아놨어요. 7장 정도. 근데 9월 30일 거는 못 줄 것 같아. 그것까지 주면 11장 있거든? 9월 30일. 너네는 지나서 시험 보잖아. 9월 30일이 있고, 10월 30일이 있고, 나머지는 12월이거든. 12월이나 내년 1월이거든. 그래서 9월 30일 거 3장 빼면은 7장 정도? 8장, 7장, 6장? 이 정도 있어요. 또 생길 거야. 열심히만 하세요. 극장표 줄 테니까. 메가박스 어디 있는지 알지? 영통역 옆에. 여기서 너무 멀어? 가까운데.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자연선택. 항생제. 자, 여러분들 항생제 먹어봤을 거야. 안 먹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할 줄 없지. 자, 원래는 항생제는 최초 1943년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 최초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내성을 가지는, 즉 항생제에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거의 없다고 봤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무슨 병 걸리면 항생제 주사 한 방이면 웬만한 병이 다 나았다고. 피부병에 이렇게 고름 번지고 이런 병 있죠. 이런 거는 이 항생제 주사 한 방이면 다 해결이 됐어. 근데 지금은 웬만한 항생제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 왜? 우리 주변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은 내성 없는 애들이 이제 없어. 이거는 선생님도 논문을 직접 썼던 얘기거든? 선생님은 논문을 썼는데 저기 해저 4,000m 넘는 곳에 있지? 그 뻘에서 거의 원시 미생물 같은 걸 분리를 했거든? 근데 얘도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웃기게도. 즉 자연 상태에는 내성이 없는 애들도 있고 내성이 있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 근데 이 상태에서 항생제를 빡 치면은 내성이 없는 애들은 죽어나가. 물론 대중에 한두 번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한 번, 이게 번식을 하면은 또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몇 번 더 들어오면 내성 있는 애들만 남고 내성 없는 애들은 싸그리 없어져요. 자연 선택 받은 거야. 너네들 몸에는 거의 내성 있는 애들만 있을 거야. 우리나라가 특히 저 항생제를 마구마구 썼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항생제는 세균만 죽입니다. 항생제는 누굴 죽여? 근데 감기 걸렸다 그러면 막 처방을 어. 저 항생제가 몸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처방을 했어. 선생님도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약을 막 이것저것 막 넣어주더라고. 나가 원하는 건 콧물 안 나게, 기침 안 나게, 해열. 이 세 가지로 원했는데. 왜냐하면 생물학 전공이니까 이건 뭐 약 먹어도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증상이나 완화시키자 이러고 병원 가서 약을 받으러 갔는데 약을 요즘 병원 가서 약 처방받을 때 이거는 무슨 약이고 이거는 무슨 약이고 설명해 주죠. 병원 안 가봤니? 그리고 약국 가도 약국 가면 그거 다 요즘 다 써있고 이거는 약 무슨 약이고 이건 무슨 약이고 며칠 드셔야 되고 이거 다 설명을 듣죠. 근데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약 설명을 안 하고 감기 때문이시죠? 증상이 어때요? 이러더니 약을 막
꼭 넣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생제 전공이잖아. 항생제 쪽 전공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저 감기 때문에 왔는데 몸살인데 항생제가 왜 처방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 왜냐면 그 약 중에서 두 가지를 내가 알아봤거든. 그랬더니 이거 항생제인지 알아보네. 그래서 저 항생제 내성하기 전공이다. 그랬더니 쓱쓱쓱쓱 빼는 거야. 결국은 알약 3개짜리 받아왔구나. 처음에 알약이 6알인가 그랬었어. 그러면 나는 2개를 받지만 내가 뭐 약을 다 하는 건 그게 우리 성분 이름하고 약 이름이 달라요. 근데 난 2개만 알아왔는데 뺀 건 3개인 거야. 의사에 대한 믿음이 확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 병원 다시는 안 갔어. 다른 병원 갔더니 똑같이 감기로 갔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목이 너무 부어 있었어. 목이 부어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똑같이 병원 가고 내가 강사인데 수업을 해야 된다. 근데 목은 너무 따끔따끔 아프고 열이 나서 그런지 어지럽다. 그래서 지금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첫 번째 말이 감기엔 약 안 먹어도 되는 거 알지? 이게 첫 마디야. 실제로 그래요. 감기 약은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으면 2주 정도 걸려서 낫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푹 쉬면서 잘 먹고 잘 쉬면 한 14일 걸려서 낫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데 2주와 14일 똑같아. 즉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면역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작은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잘 안 놔줘요. 생각보다 부작용 같은 게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 입원해서 맞는 거 아니면 항바이러스제 주사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일단 뭐 해열제 하나 넣어줄게요. 해열제 하나 넣어주고 목이 지금 많이 부어서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 하나만 씁시다. 목이 많이 부었으니까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만 씁시다. 끝. 그래서 야, 2알짜리 받아 나왔어. 해열제하고 콧물은 그냥 참으세요 이러더라고. 야, 안 주더라고. 그다음부터 한동안 그 병원만 다녔어요. 확 믿음이 가. 내가 아는 과학지식과 의학상식과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한동안 다녔어요. 근데 저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는 웬만하면 감기는 그냥 버텼어요. 그냥 쌍화탕 있지? 쌍화탕이 우리 면역 기능을 좀 올려주거든요. 그거 한 이틀 먹고 응? 그냥 버티면서 감기를 했는데 내가 고열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때 그 고열로 쓰러져서 학원을 못 나왔어. 여기 말고 옛날에 벌써 한 15년 된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열제는 먹어요. 열이 많이 몸살 걸려서 하면은 병원 가서 해열제는 받아 먹어. 처방 받아.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이건 의학상식. 의사가 5일 동안 약 먹으라 그러면 5일 동안 계속 먹어야 돼요. 보통 너네 한 3일 먹다 이제 괜찮네 이러면 안 먹죠. 이거 덕분에 내성이 생기는 거야.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 얘 내성 없고 얘 내성 있죠. 약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면 얘가 얘한테 내성 유전자를 넘겨줘요. 그런데 약을 제대로 쓰잖아? 그러면 넘겨주기 전에 얘가 죽어요. 이건 내가 직접 실험해 본 거야. 약을 죽을 똥 살똥할 만큼만 치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안 없어지고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얘한테서 유전자를 넘겨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되게 신기하죠? 그런 현상을 dissemination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연구했었거든. 그래서 내성 있는 거 없는 거 다른 종이야. 섞어놓고 약을 막 치면은 내성 없던 애들 싹 죽거든. 근데 약을 적당히 쳐서 요거 반만 중일 정도 있지. 그 정도로 쳐놓고 한 1주, 2주 유지하면 이 중에 내성 있는 놈들이 생겨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5일 먹어라 이러면 한 3일 먹다 괜찮은 것 같아도 5일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염두에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옆으로 자리 좀 옮기든지 맨날 그 바람 앞에서 여긴 더워요. 여기 온도를 좀 올리세요. 바람 바람 쐬기 지금 최저야 바람은. 돼요? 온도를 올리세요. 지금 20도 세팅해놨거든.
오케이, 그 정도. 20, 야, 진짜 놀라워요, 지금. 아니, 제가 반응이 느리다고. 그러니까, 띵띵 소리 나니까 계속 누르니까 계속 올라가지. 아니, 3번 누르면 3도 올라가는데, 응? 소리가 좀 늦게 나요. 그래서 너 지금 27도 세팅해놨다. 하여간, 이거는 과학상식이고, 근데 너희가 애기였을 때 우리나라의 이 항생제 문제가 되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너희 어머니들이 사고를 치신 거야. 잘못된 과학상식으로. 어떻게 사고를 치셨냐면 니네가 아프면 병원 데려갔겠지. 항생제 같은 거 처방받았겠지. 근데 항생제가 안 좋다라는 언론에 자꾸 떠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 닷새 먹여야 되는데 한 이틀 먹다가 괜찮아지네 이러면 약 안 해. 그럼 니네들 몸에는 내성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너네들이 나보다 더 많은 내성 세균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이건 직접 항생제를 연구해본 입장에서 교수님하고 나하고 상수도 채취하는 데 있죠? 물 채취 가서 항생제 농도 한번 측정해보자. 그래서 내가 전국에 물을 어디서 채취해야 될지 있지? 그 지도에다 이렇게 한 100군데 도장, 위치 찍고 있었거든? 왜냐면 그 수도 채취 공간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불러서 야, 그거 하지 말자 그러는 거야. 봤더니 미국에서 하수도 있죠? 하수도에서 항생제 농도를 측정을 한 거야. 대학원생이. 논문 발표했던데 미국이 뒤집어졌어. 그 논문 하나 때문에. 항생제가 이렇게 남용됐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상수원에서 했으면 하수도에서도 그 정도인데 상수도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하고 나하고 남산 잡혀간다고. 남산에 옛날에 안기부가 있었거든? 지금은 국정원. 그게 옛날에 남산에 있었어. 남산 잡혀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끌고 가는 걸 얘기해. 나 거기 잡고 갈 뻔했다. 이거 하지 말자. 너무 위험한 연구다. 아직 아무도 그 연구를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교수님하고 나하고 15년 전에 한 얘기거든. 잘못하면 9시 뉴스에 터진다고. 항생제가 즉 얼마 전에 돼지고기에 항생제 농도 한번 터졌었거든.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막 난리 난 적 있었어요. 한 2, 3년 전에. 근데 수돗물에서 그따위 거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돼지고기에서는 항생제가 측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 너무 많은 세균 때문에 단체를 키우려면 미생물하고 같이 키우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항생제를 안 먹이면 그 미생물 때문에 돼지들이 80% 이상 다 죽어나가요. 그럼 너네들 돼지고기 못 먹겠지? 그래서 사료 자체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 돼지가 한 마리 키우면 굉장히 깨끗하게 지가 자는 자리, 먹는 자리, 싸는 자리 다 구분하거든? 근데 대량으로 키우면 먹는 자리가 싸는 자리고 자는 자리잖아. 그래서 돼지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야. 사실 돼지 따로 키우면 야생에 풀어놓고 키우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놈이에요. 이게 똑똑하고. 이거는 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 선택. 지금은 항생제 내성 없는 세균 찾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폐렴균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폐렴균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약에 내성이 있어. 다제 내성이라 그래. 그래서 폐렴 걸리면 되게 걱정하는 게 약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 가지 약에 내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약이 없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뭐 지금 제일 강한 약이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인데 그거에도 내성 가진 놈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방코마이신 함부로 처방 안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남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항생제 내성세균 이거 실험하는 거 그거야. 이 찍찍이 벨크로 있지? 이게 이제 항생제라고 생각하고 스티로폼 공하고 그 턴실 공 있지? 그거를 같이 넣는 거야. 그럼 찍찍이의 턴실은 딸려 나올 거고 스티로폼 공은 안 딸려 나올 거거든? 응? 그래서 손으로 한 번 딱 찍어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 있지? 남아있는 숫자와 똑같은 스티로폼 공과 털공을 넣어.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거를. 그럼 나중에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을까? 스티로폼 공만 남게 될 거야. 자연 선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다. 이게 환경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 그럼 원래는 같은 종이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면 각각이 다른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처럼? 갈라파고스 군도의 피치새처럼. 원래 한 종이었는데 여러 환경에서 갈라지고 각 환경에서 다른 자연 선택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 비슷한 다른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구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다윈은 설명하지 못했던 왜 종이 다양하고 왜 형질이 다양한지를 이렇게 요즘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 요 그림 봐봐. 4번. 키가 짧은 놈, 낀 놈 같이 있죠? 근데 누가 죽었어? 키 짧은 놈 죽었죠? 요거는 뭘 뜻하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뜻합니다. 근데 만약 이 첫 번째 그림에 키 작은 애들만 있었다면 그거는 용불용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2번 요거 순서 나온다 그랬지? 과잉생산과 변이, 오케이? 생존 경쟁, 여기 자연 선택 나오거든. 자연 선택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적자 생존이야. 자연 선택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라고?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무슨 뜻이야?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연 선택에서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잉 생성과 변이가 일어나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이 일어나요. 오케이? 걔가 진화가 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 6번도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맞는 거.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 요건 맞아요. 현대 진화론의 가장 기본 틀이 되니까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에도 영향을 줬다 그랬죠? 인종차별, 식민지배들 정당화하는 이론에 악용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요즘 이 6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은. 사실 이 문제도 잘 나오지만 요즘 6번 같은 문제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피치색 갈라파고스 운동. 먹는 거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지더라.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자, 요 11번. 272쪽에 빨리 넘겨. 제발 눈이 반쯤 감겼어. 272쪽에 11번.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환경의 세균이 집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과 니은 각각 항생제 내성 세균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다. 여기서 누가 있는 거야? 보라색이 내성이 있는 게 해당이 될 거고, 즉 니은이 내성이 있는 거고 기억이 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은 니은을 뜻하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의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이겠네?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억보다 니은이 생존에 유리하다. 맞아요. 근데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기억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추가 유전자는 생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유전자는 없애버리기도 해, 생물의 입장에서는. 요 실력 업문제 273페이지 1번 문제. 요거는 격리설을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 원래 똑같은 나비가 두 동네에 넘겨서 살았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색깔이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애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핑크색은 없어지고 빨간색, 하얀색 서로 다른 종처럼 분할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적응과 진화에 대한 그 격리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럼 맞는 거 골라봅시다. 나비 집단의 변이는 기억에 의해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같은 종밖에 없는데 그 밑에는 세 종으로 변했죠. 변이가 다양했다라는 얘기는 기억 때문에 변이가 여러 개로 증가했다라는 뜻이야. 니은에서는 한 종 없어졌죠.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감 기억에서는 증가, 니은에서 감소 거꾸로 써 있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 가에서 어딨어? 그래. 왼쪽 섬에서 A보다 B의 생존율이 높다? 가에서는 A가 생존율이 가만있어. B가 생존율이 높았나 보네. B가 살아남은 거 보니까. 가에서는 B가 생존율이 높는 거야. 높으니까 빨간 게 살아남은 거고. 나에서 A와 C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A와 C가 어떻게 유전적으로 동일해? 색깔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2번 니은만 맞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쉬었다가 요거 합시다. 생물의 다양성 했는데 여기 단원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 생물 종류가 왜 다양해야 되냐? 우리가 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 보호해야 되는지 그 단원입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물 다양성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유전적 다양성, 근데 유전적 다양성은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이 됐어. 우리 지문 다루고 피부톤 다 다루고 이런 거 있지? 어떻게 보면 변이하고도 연관이 있어. 근데 이 유전자가 다양해야 환경이 변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종류의 생태계 안에 종류 다양성.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복잡한데 왜요? 그래야 멸종을 잘 안 당해. 왜냐면 만약에 내가 너만 잡아먹는다고 치자. 응? 근데 생태계에 너밖에 없어. 그럼 난 네가 멸종될 때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네가 개체수가 너무 많기 이전에는 나는 계속 네가 멸종을 해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너 멸종되고 나면 나도 멸종이지. 그런데 내가 너도 먹고 쟤도 먹는 거야. 너 잡아먹다가 메인이 넌 너야. 메인 디시야 네가. 잡아먹으면 숫자가 줄 거 아니야. 그럼 눈에 띄어 안 띄어? 그럼 다른 놈 잡아먹으면 돼. 다른 놈 잡아먹으면 돼요. 그동안 너는 숫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멸종을 안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생물이 있을수록 생태계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 거야. Understand? 마지막으로 그럼 생물의 종류가 많으려면 환경의 종류도 다양해야 돼요. 즉 사막에서만 사는 놈, 호수에서만 사는 놈, 늪지에서만 사는 놈, 숲속에서만 사는 놈 이런 놈들이 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 있어야 됩니다. 결국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이 다양할 수 있고 종이 다양해야 유전적 다양성도 확보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일단 유전적 다양성, 성질이 다양하다. 아까 우리 피부톤 얘기했었지? 지문 얘기했었지? 키 얘기했었지? 이거 뭐야? 달팽이 껍질 무늬 다 다르고요. 얼룩말 이 무늬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고래 꼬리에 보면은 그 무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같은 개체인지 다른 개체인지 구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룩말도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지 않니? 이게 무늬가 조금씩 다 차이 난대요. 강아지도 그 달마시안 알지? 그 하얀 그 까만 땡땡이 붙어 있는 강아지. 걔는 그 점 위치와 크기와 이런 게 다 조금씩 다 차이 난대.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 고개 들고 눈 뜨고 그만 자. 내가 간다. 눈 떴으면 고개 들어. 자꾸 엎어져 있지 말고. 이게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보면 형질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케이? 형질이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니까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형질이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 안 당할 수가 있다. 오케이? 환경이 변했으면 한 90몇 % 죽어도 적응할 수 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성생식보다 유성생식이 훨씬 적응에 유리하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수 있을 확률이 크다. 기억해 주세요. 요것 때문에 중요한 거. 뭐 있니? 자꾸 뭐 있어요? 뭐 위에 자꾸 쳐다보길래. 상관없어요? 응. 네. 이렇게 했잖아. 네. 응. 모르겠어요?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세 번째 문장.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나 있지? 씨 없는 바나나. 얘들아, 지금 저 씨 없는 바나나가 멸종위기예요. 전 세계에서 먹는 씨 없는 바나나가 있지? 같은 종류야. 다 똑같아요. 똑같은 종류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씨가 없으니까 무성생식으로 바나나를 뿌리를 통해서 번식을 시켰어요. 유전자가 다 어떻다? 똑같다. 근데 여기 병이 생겨. 근데 문제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병에 저항을 못해. 걸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밭 전체가 다 쓸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러면 유성생식을 시키면 종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바나나를 10만 개를 갈았어. 바나나 10만 개를 열심히 갈았어. 그래서 씨를 얻어냈어. 씨 없는 바나나에서 씨 3개 찾았대. 10만 개 바나나를 갈았어. 씨 찾겠다고. 3개 찾았어. 여기서 문제. 바나나 하나도 안 됐어. 씨를 3개를 찾아서 열심히 키우려고 했는데 싹이 하나도 안 텄다고. 그러면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은 원시 바나나 있어요. 야생 바나나. 여기서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요. 그런데 씨가 없으면서도 지금 종하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야 돼.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근데 지금은 이 무슨 곰팡이라 그러거든요. 딱 있으면 나무 베서 그냥 태워버린대요. 바로.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저항이 전혀 없으니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뭐 무시무시하게 퍼진대. 그래서 지금 바나나가 멸종 위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사실 키우는 농사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 비슷한 실질적인 예가 있었어. 아일랜드 대기근. 영국의 일부거든요. 영국은 4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 UK,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연합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잉글랜드는 식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식민지고요. 저 나라는 아직도 독립운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1900년 초반인가? 1800년대구나. 아일랜드 여기 식민지였어. 그래서 밀하고 이런 거를 싹 가져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건 감자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러다 보면 감자를 풍부해야 얘네들이 그 반란을 안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감자 많이 열리는 한 가지 품종만 심게 만들었어요. 전국에. 물론 그 전국이라 봤자 우리나라보다 좀 좁겠지만 전 국토에 한 가지 감자만 심게 만든 거야. 그런데 처음엔 좋았죠. 왜? 많이 열리지. 주민들이 굶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감자인 마른병이라는 병이 도는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감자밖에 없는데 감자 수확이 몇 년 동안 계속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1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서 보면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영국에서 지랄을 했어요.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여왕이 저 당시 7만 달러인가 기부금을 냈대, 여왕이. 그래서 7만 달러 이상은 기부금을 안 받았어. 그러다 보니 너무 금액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제대로 구호 활동을 못 해요. 영국은 그래서 아직도, 잉글랜드는 아직도 쟤네들은 독립운동합니다. 물론 격렬하게는 안 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보면 악당 거의 대부분 영국 영어는 저 아이리시 계열이에요. 그게 여기서 왜? 종 다양성이 없어서 한 종류만 심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병이 걸리면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타들이 멸종 비슷하게 갈 뻔했던 상황이에요. 저게 몇 년이나 병이 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벼죠. 벼하고 쌀의 차이를 알아요? 벼하고 쌀의 차이. 껍데기가 있으면 벼, 껍데기 까놓으면 쌀이죠. 그냥 껍데기만 깠으면 현미, 눈이 붙어 있으면 현미, 그리고 살짝 깎아내면 백미가 되는 겁니다. 자라는 식물 이름도 벼죠. 응? 우리나라 너네 혹시 마트 엄마 따라 가봤니? 쌀 살 때? 쌀 보면은 뭐 이천 쌀 무슨 쌀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품종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벼를 심지 않습니다. 저런 일. 만약에 병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넓지 않지. 전국적으로 확 휩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벼를 심게 해요. 품종이 약간씩 다른 거. 왜? 젖장 날까 봐. 그리고 지금도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봄에 모내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골 가면 응? 논에 이렇게 팻말 붙어 있는 데 있어요. 논 하나인데 팻말이 쭉 꼽혀 있는 데 있거든. 그거 자라는 거 보면은 애네들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나. 여러 종류를 한 논에다가 심으면서 새로운 품종 개량을 계속하는 거야. 그거는 먹을 용이 아니라 종자 보관용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한 마을에서 똑같은 품종을 몇 년씩 심지 않아요. 몇 년 심고 다른 종으로 바꿔요. 왜? 한 종을 한 군데 오래 심으면 그거에 대한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육종 산업은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 다양성을 높이려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여기서 뭐 벼 한 가지니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야겠죠?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 계속 똑같은 거 키우면 안 돼. 혹시 집에 텃밭 같은 거 안 하니? 엄마가 그런 거 안 하죠? 요즘 되게 유행했는데 텃밭 주는 아파트 이런 거. 그래서 뭐 고랑 하나 정도 뭐 조그맣게 텃밭하고 거기 해마다 똑같은 것만 심으면 안 돼요. 똑같은 것만 심으면 그거에 병을 옮길 수 있는 애들도 같이 자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 몇 년 한 가지 품종을 심었으면 이렇게 다른 종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야, 목 디스크 걸리겠다. 아, 어떻게 저 목 직각으로 걸려? 고개 들어! 머리에 드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일정 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종의 생물이 사느냐야. 오케이? 여기 왜 그거 안 나와? 자, 종 다양성은 그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 두 가지. 첫째, 이 두 지역이 있어요. 가지역하고 나지역 있지? 첫 번째로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부터 비교합니다. 종 다양성. 첫 번째 뭘 비교한다? 즉 어느 지역에 한 종이라도 더 많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 종 다양성이 높다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살고 있냐. 이거 이 단어는 2학년 때 새로 배우라. 2학년 때 이거 나오는 단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종수. 어느 쪽에 한 종이라도 더 많으면 종 다양성이 높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가에도 네 종류, 나에도 네 종류 살아요. 만약에 한 종류라도 더 많이 살면은 그쪽이 종다양성이 높은 거야. 오케이? 근데 양쪽의 종이 똑같이 자라잖아. 그러면 얼마나 골고루 분포를 하느냐. 두 번째 나오죠? 고르게 분포하는 거. 분포도를 봅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작은 놈이 종다양성이 높은 거. 여기 보면은 얘는 5, 6, 6, 3 이렇게 비슷하죠 숫자가. 근데 얘는 이쪽으로 왕창 몰렸죠. 이러면 가 지역의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얘를 종풍부도라고 하고 얘는 종균등도라고 해요. 이 말 몰라도 되는데, 응? 이 말은 몰라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종의 숫자를 파악하고, 두 번째, 얼마나 골고루 분포하느냐. 즉, 개체수가 골고루 분포하면, 고르게 분포하면 종다양성이 크다.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내신에다.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숫자는 좀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 지역을 줄 것이고 한 지역은 비슷하게 한 지역은 좀 차이 나게 줄 거예요. 요거를 주식하려면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2학년 때 종풍부도 종중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 단어는 풍부도와 중등도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진짜 문제. 오케이? 기준만 합시다. 종수가 한 종이라도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종수가 똑같다면 골고루 있는 애가 골고루 있는 지역이 종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이 문제 꼭 나와요. 여기서 시험 제일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골라다니면 이거 하나예요. 다음 생태계 다양성. 지역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거든.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막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열대우림 없어요. 열대우림을 얘기했냐면 열대우림이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열대우림이야. 가장 종류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뭐 강수량이나 기온, 위도 뭐 이런 거에 따라 열대우림, 갯벌 등 여러 개의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아야 생물 종도 많이 살 수 있어요. 습지에만 사는 놈, 갯벌에만 사는 놈,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제일 높고 갯벌도 생각보다 생물 종 다양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리고 생산성도 논에 비해서 갯벌이 몇 배 이상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셋 다 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뭐 하나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일단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뭐가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뭐가 높아야 된다? 종 다양성. 그래서 여기 밑줄 생물 다양성 중에 특히 뭐가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생태계다. 이 부분 밑줄. 졸지 말고 밑줄. 이제 잔다. 아이고 이거 핸드폰 깨진다.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 거죠? 액정을 작살내가지고 엄마한테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한다. 아, 고도의 작전이야. 종 다양성이 높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먹이금을 복잡해지고 먹이금을 복잡해진 게 안정적인 생태계다. 오케이? 그 다음 자원.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너희들 먹는 건 다 생태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의식주, 먹고 입고 거주하는 거 다 생태계에서 나오는 거 엄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단 먹는 거 전부 다 생태계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 옛날에 그랬어. 선생님, 저는 공장에서 나온 거 위주로 먹는데요. 그 원료는 생태계에서 나온 거예요. 빵을 공장에서 찍어냈어도 원료는 생태계에서 나온 겁니다. 의복 재료. 요즘 합성 섬유도 많지만 그래도 천연 섬유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집,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가 기본이긴 하지만 내장재 이런 거 다 보면 거의 다 천연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혹시 아토피 있는 사람? 다행히 없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이 천연 재료 많이 써야 돼요. 특히 그 아토피가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 콘크리트 있죠? 그 콘크리트 때문에 아토피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많은 애들 있죠? 시골 내려가서 살면 괜찮은 애들이 있어. 면역력 차이 때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약 원료의 원료. 이거 했었지. 1단원에서 버드나무 뭐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 그리고 푸른 곰팡이, 항생제, 주목,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제. 주먹은 뭐라고? 항암제. 이 팔각이라는 건 감기약 같은 거야.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뭐 청자고등 있는데 이거 사람이 쏘이면 죽거든요. 근데 그 독을 좀 약하게 희석시키면 진통제로 아주 훌륭합니다. 청자고등. 개똥쑥 여긴 안 나왔지만 말라리아 치료제의 원료가 됩니다. 또 하나 유전자 자원. 요즘은 이걸로 되게 중요해요. 유전자 자원으로. 야, 솔직히 유전자는 식물꽃 빼서 동물에 집어넣거나 동물꽃 빼서 식물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초제 내성 유전자예요. 혹시 골프 배워본 사람? 안 배워봤어? 나도 안 배워봤는데. 골프공 몇 번 못 쳐봤어. 그 생각보다 더럽게 안 맞더라고. 승질나서 못하겠어. 근데 골프,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 지금 보면 골프가 붐이야, 붐. 그런데 그 잡초제가 다 어떻게 할 거야? 골프장에. 그래서 요즘 웬만한 잔디는, 골프장 잔디는 제초제를 내성 잔디. 그래서 그냥 제초제를 확 뿌려요. 그럼 잔디는 살아남고 잡초만 죽거든. 그런 유전자 다 어디서 났겠어? 살아있는 생물 안에서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똑같은 걸 복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없는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는 유전자 만들 이렇게 유전자를 다 일일이 조합하는 기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쪽에 있는 거 복제해서 숫자 늘려서 이쪽에 넣어주고 이런 거는 된다고. 그러려면 그 유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생물 종도 많아야 되고 유전자 종도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자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육종 사업, 우리가 먹을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아일랜드 꼴을 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종자 같은 경우를 되게 잘 보관해요. 전 세계에 전 세계 종자를 보관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로 종자를 보관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심리적 가치 이랬는데 저거는 뭐 보기 좋다. 응? 관광 가서 사막 갈 거야? 아니잖아. 볼 게 많아야지. 그래서 심리적 가치가 있다. 뭐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인간의 활동 때문에 팍팍 파괴되고 있거든. 첫째가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야. 서식지 파괴. 영통 얘기를 했는데 아까 30년쯤 전에 영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탄 신도시 있죠? 아직도 신도시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정말 30년 전에 거기 야산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40년쯤 전에 분당? 과수원이었어. 60년 전에 강남? 60년쯤 전에 60년, 70년대 있지 강남. 거기 진짜 과수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거기 저기 태풍 오고 이러면 홍수 지는 동네였어.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완전 콘크리트로 다 덮어놨죠? 이게 서식지 파괴야. 이런 게 서식지 파괴. 산림 벌채하고 습지 묻어서 사람 살 수 있는 공간, 공장 짓고 이런 게 아예
거기다 인간이 무슨 활동을 하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음번 문제는 저 서식지 단편화. 단편화는 서식지가 나뉜다. 단편화가 무슨 소리라고? 뭐 때문에 서식지가 나뉠 것 같아요? 도로. 인간이 편하다고 도로를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깔지.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가 토막토막 납니다. 도로 때문에. 그래서 로드킬도, 야, 사실 걔네들은 로드킬 당하는 게 자기는 원래 다니던 길 다니는 거야. 동물은 다니는 길 따로 있다. 산에 올라가면 길처럼 이렇게 보여. 니네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깡촌 사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 토끼길 따로 있고 노루길 따로 있고 그래요. 거기다 던놓는 거야.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그런 다니는 길목에다 놓는 거야. 아무 데나 던놓는다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다니는 길 다니는 건데 거기에 도로가 생겼어. 근데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거죠. 그게 로드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가로세로 10km라고 쳐보자. 근데 곰 한 마리가 산다고 치자. 이 곰은 나는 인간이 싫어. 자동차 싫어. 그래서 최소한 도로에서 3km 정도는 떨어져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10km면 3km, 3km 하면 요 안에 가로세로 4km짜리 공간이 있죠. 곰은 여기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10km니까 너무 멀지. 인간이 불편하다고 무슨 짓을 했냐? 가운데 도로를 그러면 곰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어집니다. 도로에서 3km 넘게 떨어지는 공간이 안 남아나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냐?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애들이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서식지는 10%만 파괴되는데도 중간에 사는 애들은 그 10% 때문에 서식지 전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서식지 50% 이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편화해서. 서식지가 10% 줄어든다고 생물종이 10% 줄지 않아요. 실제로 서식지가 50% 정도 줄어야 생물종이 10%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멸종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고 서식지가 단절되면 이동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고립되거나 로드킬이 일어나는 이유. 그래서 종간 교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섬처럼 독립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 교환이 안 일어나서 멸종에 가까워집니다. 여기 보면은 생물종의 이동 제한, 고립되면 그 지역에 생물종의 개체수가 오히려 감소해서 멸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불법 포획 관함. 뭔지 알지? 우리나라에 이제 조만간 시작될 거야. 땅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 잡는 사람들. 지금 뱀은 보호종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뱀을 마음대로 때려잡아서 구워 먹어도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호받고 함부로 잡으면 벌금을 내는데 문제가 있어. 10월 달쯤에 뱀들이 겨울잠자리에 들어가죠. 이때가 뱀가스 제일 세요. 독이 바짝 올라 있을 때. 이때가 약이 된다 그래서 이때 한 달 동안 바짝 잡으면 뱀으로 몇 천만 원 번대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번대요. 근데 뱀 잡다 걸리면 벌금이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너 같으면 계속 잡을래 안 잡을래? 아니 한 달 바짝 일하면 2천만 원을 벌어. 근데 걸리면 벌금이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걸리면 재수없이 벌금 무는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고 이렇게 계속 잡아. 그러니까 불법 남용이 안 없어지는 거 같아. 내 생각은. 내가 봐서 만약에 그때 바짝 벌어갖고 2천만 원 벌면 벌금 2천만 원 때리면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봐서 불법 포획권 하면은 좀 벌금을 더 세게 때리고 형량을 좀 높여야 돼. 물론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 우리나라 너무 지금 지금 처벌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저 불법 포획권 남획이 불법 포획은 몰래 잡는 거고 남획은 한 마리만 잡으라 그랬는데 10마리 잡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불법 포획권 남획 저 막 잡아도 되는 거? 베스, 블루길, 한국의 무리를 막 잡아도 돼요. 그럼 잡으면 오히려 돈 줍니다.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 외래종이 유입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천적이었어.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숫자를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막 늘어나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저 왜죠? 블루길, 가시방, 뉴트리아, 베스가 빠졌네. 큰 이물어. 먹어본 바에 의하면 맛있더라. 깨구리, 황소개구리도 생각보다 구이가 좋더라. 황소개구리 재래시장 가면 팔아. 일반 개구리는 잡으면 벌금 물지만 황소개구리 막 잡아 먹어도 돼요. 그거 여름에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입니다. 기력 회복에 괜찮아요. 기회 되면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고 닭고기 맛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그 고소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 파괴되는 게 오염이야.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오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 노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에너지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거 있죠?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절약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회적 노력. 그중에 저 생태 통로 있어요. 요즘은 맞춤형 생태 통로라는 걸 놔. 원래 다니던 길에 저기를 놔준대. 그럼 그전에는 어디다 놨다는 얘기야? 아무 데나 설치를 해놨다는 얘기야. 나 처음에 5년쯤 전에 맞춤형 생태 통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얘는 뭔가? 이러고 봤더니 환경조사를 해서 원래 다니던 길에 놨대. 그럼 그전에는 도대체 생태 통로를 어디다 설치했다는 얘기야? 공사비 적게 먹히고 인간이 건설하기 편한 데다가 건설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드킬이 많이 났지. 아무 데나 설치해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생태 통로에 사람들도 같이 놨다? 그러면 동물들이 여기 다닐까 안 다닐까? 이런 문제점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로 건설, 요즘은 그래서 터널 많이 파죠.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는 국립공원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못하게 하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 법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법 좀 세게 만들어가고, 멸종위기 이러는데 요거 방생한다라는 방사복원사업, 이거 우리나라 반달곰 성공했어요. 더 이상 안 풀어요. 지들끼리 이제 만나서 새끼치고 이래서 옆산으로 넘어가고 있대. 지리산에 지금 곰이 60마리가 넘게 있대요. 지금은 여우 복원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종 좀, 야, 붉은 귀 거북이라고 있거든? 청거북이라고 불리는 거. 그거 불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5월달 되면 그 방생하는 날 있잖아.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이 거북이 사다가 막 방생했는데 거북이를 외국에서 사다가 방생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태계에 없던 놈을 갖다 확 풀어놓은 거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노력.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람사르 협약 정도 합시다. 뭐 정도 알자고? 이게 물세 서식지. 물세 서식지 중 중요한 수치를 보존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가을에 벼 베고 나면 그 논에 물 대고 뭐 먹이도 뿌려놓고 그래요. 이 남사리 협약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스쳐 지나가는 철새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사리 협약 정도 기억합시다. 그러면 단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숙제는 그 1단원만 풀어오세요. 내가 프린트 준 거 있죠? 생물 부분만 풀어오세요. 1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